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영끌족들의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는 1년 사이 2배가량 늘었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팔고 싶어도 팔기 어려운 상황이죠.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많은 영끌족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진 않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금리 공포에 질려있는 부동산 시장 이야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나은행 이동현 부동산자문센터장, 아파트사이클연구소 이현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보고 또 알고 계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6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인상폭은 좀 줄이면서 빅스텝 대신에 베이비스텝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0.25%포인트를 인상시키면서 이제 기준금리가 3.25%를 기록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그리고 또 집을 영혼까지 끌어서 왔다라는 표현을 쓰는 영끌족들이 그나마 이자 걱정을 좀 덜 수 있을지 좀 우려도 되고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한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이 약간의 그 이자 금리와 관련해서 숨고르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른바 베이비 스텝을 선택을 한 건데요.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1년 3개월 동안에 그 지금 금리 인상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1년 3개월 동안에 2.75%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도 우리가 금리가 올랐던 시절에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되게 단기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충격파는 여전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번에 비록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서 0.25%포인트를 올렸다고 해서 이 부분의 충격이 이미 지금 금리 부담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금리 부담에 대한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좀 큰 상황에서 사실은 이번에 스텝을 조정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을 잘 하셨는데 영끌족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항아리 속에 갇힌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본인이 지금 어쨌든 간에 주택을 구입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크면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 막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한국은행에서 미국의 사실 이번에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미국발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진행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8%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는 이런 상황이 기조가 유지된다면 9%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동안의 영끌족들은 나름대로의 불가피하게 선택을 한 거고, 그러면 선택을 하지 않은 쪽들은 그러면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전세 대출과 관련해서 보면 굉장히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영끌족들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나마 전 정부 속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정책상의 문제, 또 시장 변화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어떤 그 충격파를 좀 완화하거나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도 어느 정도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만 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충격파에서 부동산 시장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 영끌족들은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사면초가에 갇힌 상태에서 앞으로의 어떤 더 금리 인상 행진이 진행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 떨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너무 서둡니다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좀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하나라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금리가 많이 올라왔고 지금 저는 사실 빅스텝을 베이비 스텝으로 좀 톤다운을 한 건가에 대한 질문을 여쭤보고 싶지만 사실 내년 초까지도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 그리고 아직 금리 인상이 진행 중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아마 지금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걱정도 크고 참 근심도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뭐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렸다고 하지만 일단 네. 올린 건 올린 겁니다. 그렇죠. 또 이런 추이가 결국 언제까지 갈 거냐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제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도 말이 나온 게 뭐 기준금리 최 상한선이 3.5냐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이 나온 거는 궁극적으로 계기는 결국은 이 경기가 상당히 안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돈맥경화라는 말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자금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수신금리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금을 자꾸 은행에 돈을 맡기고 그렇죠. 맡기는 건 있지만 돈이 또 돌아야지 경제가 도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출 금리가 또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돈 돌기도 더 힘들고 그렇죠. 이게 악화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무래도 내년도 지금 더 연관돼서 경제 성장률을 지금 많이 낮추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1%대니 뭐 이렇게 계속 낮아가고 예측을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네. 이런 상황이라면 이번에 금리 인상을 미국이 올린 것만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적인 그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또 안 올릴 수 없는 게 미국의 금리를 안 따라간다면은 결국은 또 국내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모양새는 취해야 되겠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선으로 이렇게 베이비 스텝을 취한 것 같고 영끌족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금리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고민이 상당합니다. 그렇다고 뭐 달리 어떤 앞선에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어떻게 뭐 이게 집을 팔아서라도 해결할 방법도 없고 거래도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급매, 급금매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출구에 대한 고민과 함께 여기에 대한 어떤 해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이자 부담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4억 원을 대출 받아서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30년 만기 대출을 빌렸을 경우를 지금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뭐 금리 상단이 8%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매달 한 300만 원 정도를 내고 계신 뭐 가게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저희가 걱정되는 거는 그 더 밑에 있는 숫자 지금 저희가 연 9%라고 했던 숫자들에 대한 부담이 지워지진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지금 영끌족도 참 힘들어요, 마음이.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조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네네. 금리만 이렇게 많이 보시는데 이제 사실은 시장 상황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시장이 상승장이라면 사실 이렇게 금리가 올라도 물론 현실적으로는 좀 고통스럽겠지만 시장의 가격이 영끌에서 집 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면 자산 어느 가치는 정도 오르는데. 그렇죠. 상세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지금 하락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돼서 부담이 되는데 자산 가치도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시너지를 그렇죠. 내면서 더 안 좋은 시너지를 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끌족들이 지금 더 그냥 금리만 단순히 인상돼서 힘든 거에다가 자산 가치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거래는 하고 싶은데 되진 않고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자를 계속 내면서 뭔가 버텨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영끌족들의 상황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연출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10년 전으로 시간을 많이 돌리시는 경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12년 정도에 이제 뭐 하우스푸어 사태에 대한 지금 오버랩이 되는 게 아니냐, 데자뷰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2022년에 영끌족과 2010년, 12년, 네. 2010년대 초반에 하우스푸어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유사점들도 많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질적인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네. 되는데요. 저도 하우스푸어 당시에 하우스푸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대책 회의도 열리고 해서 제가 참석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10년 전과 비슷하긴 한데요. 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볼 때 약간의 분석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 그 당시에 그 금리 인상과 관련된 변동폭이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했습니다. 지금이 더 충격파가 큰 거죠. 예. 굉장히 이제 단기간 내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대출과 관련해서 DSR이라고 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로 해서 딱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순문장으로 딱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봉의 40%만 빌릴 수 있다. 그렇죠. 그도 원리금 다 합친 게 상환해야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DTI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은 이제 일부분은 이제 이자만 이제 감안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DSR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대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약이 많이 가해지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또 지금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LTV나 이런 쪽도 그 당시는 지금과 비교하자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유연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하우스푸어의 상황에 이제 직면하는 분들도 제도권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금 융통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수월했던 그래서 어떤 강도나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그 당시가 지금보다는 굉장히 조금 수월한 견디기에 버티기에 조금 수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지금은 영끌족들 가운데 상당히 이제 매수를 한 분들 가운데 2030 세대의 비율이 한 30%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번에 경우에 있어서는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지금 신정부의 경우에 있어서 이번에 부동산 시장에 마지막 영끌족들을 주로 2030 세대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했고 2030 세대들의 어떤 그런 역할이나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통을 지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하우스푸어는 우리가 비율상으로 보면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30, 40 세대가 중심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네.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더 30, 40보다는 사실 사회적인 진출이나 활동 부분이 상대적으로는 아직도 준비 단계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좌절을 겪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해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분을 담보 잡히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리가 좀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하우스푸어 사태도 사회적 문제로 굉장히 대두가 됐는데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일맥 비슷한 점도 많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제 비슷한 거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오다가 그러니까요. 갑자기 뭐 내외적인 글로벌적인 거 국내적인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기준금리를 확 올리니까 금리를 올리니까 이게 지금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현상이. 근데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비슷한 추이인데 다만 그때 당시보다 지금은 금리 상승폭이 단기간 내도 빨랐다는 거. 그런 점에서도 충격 여파가 더 큰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앞선에서 저도 이제 그 비슷한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건 결국은 이 2030이라는 세대가 과거에 같으면 이렇게 뭐 내 집 마련 또는 부동산 투자 이게 열풍적이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질 않았거든요. 아직 그때는 뭐 한번 천천히 좀 시간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많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워낙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뭐 이게 주택 가격이 너무 계속 상승세를 막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 이거는 하나의 또 재테크 수단으로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또 초저금리 그렇죠. 상황이었고요. 거기에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무슨 뭐 웰빙이니 뭐 우리 조기 은퇴니 막 이런 말이 나오면서 파이어족도 나오고 그렇죠. 예. 그런 분위기에 맞물리면서 2030이 막 대거 그것도 뒤늦게 시장이 가장 안 좋아 어떻게 보면 가장 고점일 때 고점으로 막 들어왔어요. 향할 때쯤. 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뭐 자금력이 충분하거나 그게 준비에 대한 소득도 경험이 많으면은 낮고. 미리미리 준비했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는 이제 기다리고 밀리다 보니까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 들어간 분들이 2030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지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과거와 다르게 이게 지금 뭐 탈출구로 찾기 어려운 게 좀 말이 나오지만 DSR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그런 거 상대적으로 DTI만 적용되면 이게 좀 어찌됐든 간에 대출을 좀 더 늘려서 대출을 갚는 안타깝지만 그렇게라도 탈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힘든 겁니다. 그렇죠. 소득 대출이 안 기준이 나와요. 딱 잡혀져 그렇죠. 있으니까. 예,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출구가 없다, 뭐 절망으로 가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2030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해서 요즘에 고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철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좀 저는 약간 다르게 보는데 DSR 규제 같은 경우는 집을 살 때 대출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영끌족의 힘든 부분은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집을 구입해서. 그렇죠. 네. 근데 과거와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영끌자들이 더 힘드냐 여부는 진짜 힘듭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과거에 대출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상품이 뭐였냐면 거치식 상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자만 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치식 상품이 하나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원리금 같이, 균등 상환이거든요. 갚아야 되는 상황. 물론 여기에서 이제 원리금 균등이라는 건 약간의 강제 저축성 성격이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생활비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만 빼면은 어느 정도 생활이 됐던 부분이 이제는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한 1.7배 정도 되는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활비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고정비로 훨씬 더 많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영끌족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힘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뭐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은 이제 이자가 굉장히 많이 금리가 오름으로써 이자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3억 원 대출 받으면 주담대금리가 8%일 때 상환돼야 될 30년 만기 동안 상환돼야 될 이자액이 거의 5억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금리가 높아지는 게 이 대출자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느냐를 좀 보여주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도 나름대로의 뭐라 그럴까요? 고육책으로 내놓은 게 이제 안심 전환 대출이죠. 한번 논란이 됐었습니다. 소득 기준이 너무 낮다. 그다음에 집값 기준도 너무 낮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시세를 좀 집값 시세를 올렸어요. 올렸는데도 크게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네, 일단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지금 이야기를 영끌족들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왜 대출을 그렇게 많이 이제 받느냐. 근데 영끌족들도 나름대로 할 말이 참 많은 게요. 그걸 대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이전 정부에서 청약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청약제도에서 2030 세대들은 가점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약시장을 통해서 주택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차단돼 있다 해서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실험 부분에 국한해서 일부 이제 완화시켜줬지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영끌족들이 기존 주택들을 많이 불가피하게 주택 가격은 자꾸 오르고 하니까 기존 주택을 매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받은 금액 자체가 기존의 주택들은 시세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대출의 어떤 한도액을 갖다 거의 다 채우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 더 심각한 문제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런 부분을 좀 뭔가 해소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번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를 들여다보게 되면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지금 정부도 이 시장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이 조금 뒤떨어지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주변에 이제 대출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먼저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집값, 즉 적용 대상이 되는 집값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기존에 4억으로 하다가 이번에 6억으로 올렸다고 굉장히 자화자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KB부동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월 달에 수도권에 우리가 이제 가장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수도권에 지금 주택 종합 매매 평균 가격이 6억 6천만 원에 가깝습니다. 수도권이 6억 6천이에요. 수도권에 여기서 주택 평균이기 때문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주택들을 평균적으로 볼 때 다세대주택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가장 보편적인 수준의 주택 가격이 6억을 넘는 상황에서는 지금 안심전환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제 대출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문턱을 낮춰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실질적으로는 그것만 믿고 가다가는 문턱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사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대출 이자와 관련해서 연 3.7%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3.7%에서 이제 4%까지 구간으로 해서 각각에 맞춰서 이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이자율이 물론 최근에 아까 제가 주담보대출이 지금 벌써 8%를 이제 넘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가깝지만 이 이자율도 상대적으로 쉬운 만만한 이자율이 아닙니다. 즉 금리 부담이 사실은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현재의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하자면 정말 말 그대로 전환시켜주면서 아주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거지만 실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지금 2030 세대 정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1인 그 부분에 있어서 소득이 아마 300만 원 정도 되는데 도시근로자 기본 1인 세대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럴 때 경우에 이렇게 3.7%에서 4%의 이자를 하게 되면은 자기 급여 혹은 수입의 상당 부분이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택 자체가 불가피하게 선택은 하긴 하지만 과연 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금리를 좀 더 낮출 수는 없었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이야기했었는데 하우스푸어와 관련해서 여차여차의 상황에서 결국은 정부의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거나 해서 이제 빠져나가지 못한 분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개인 파산까지 이르게 되면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그렇죠, 내몰릴 그렇죠. 수 있다는 그때 거죠. 혜택을 받은 사람이 이제 지금 81만 명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들까지 간다는 것은 상당히 막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의 안심 전환 대출 적용 대상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금리 부분도 조금 더 정부가 힘든 가운데 있어서도 좀 더 낮춰줄 수 있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더라면 더욱더 호응도가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차주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금리가 한 3%대 정도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3% 말에서 4%까지 정도. 3.7에서 4% 4%니까 그럼 더 낮추면 한 어느 정도 선까지는 낮아지는 제가 게 볼 좋다고 보세요? 때는 맥시멈 3%를 지금 요 4%를 한도로 해놨는데 최대 3%로. 저는 한 1%포인트는 네. 좀 낮춰주는 더 정부의 낮춰주면.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이나 가계부채 이런 상황 속성들을 감안할 때 그렇게 해줌으로써 뭔가 현실적인 느낌을 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도를 개선했는데도 지금 인기가 별로 없다. 그리고 이걸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 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 한 번쯤은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 아닐까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이게 안심전환대출의 취지가 우리가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해가지고 네네. 좀 가계 안정화를 위하고 그런 전에서 이런 거를 하겠다고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게 신청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원하지만은 간절히 원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예, 거기에 맞는 규정 조건이 지금 채워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그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까지 넓혀 본다고 하더라도 6억 이하 집 아파트는 거의 찾기가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결국은 뭐 9억도 서울은 넘어갔습니다 이미 네네. 평균. 그러면 평균 가격이. 결국은 이게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말할 수 좀 그렇지만 거주가 불편하도 뭐 빌라라든지 뭐 다세대 이런 데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또 대출로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막 활용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상대적으로 지금 안심전환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다수 상당수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같은 데를 살려면 기준가가 좀 더 높아져야 되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좀 더 뭐 기존 처음에 4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6억 원, 지금 9억 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넓혀가는 모양새가 나올 것 같고요. 네.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말했듯이 또 기본적으로 뭐 소득 수준을 뭐 부부 합산이니 뭐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네. 7천만 원을 맞벌이 하다 보면 다 초과하게 되어 있어요. 워낙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워낙 최저임금도 많이 오른 상태인데 예, 직장인들 뭐 정상적으로 다 다니면 다 7천만 원 초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좀 부부 다시 합산 또 연소득을 예, 말씀드리는 늘려나고 거죠. 이런 네. 것들 있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조건을 어느 정도 좀 완화시켜야 이거를 하고 싶은 사람 받고 싶은 사람 많다 항상 많은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못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이게 한도를 만들어 놓고 금액을 만들어 놓고 공급을 만들어놨으면 수요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된다면 결국 이거는 겉도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현철 소장님,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다면 왜 그럴까, 뭐일까, 이유가 뭐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왜 4억 원으로 정해놨을 때도 그렇잖아요. 이게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집값이 좀 더 저렴하신 분들부터 일단 먼저 지급이 되는 순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준을 좀 높여놔도 받으실 분부터 순차적으로 드리면 뭔가 거기서 어딘가에 허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좀 약간 정부 입장에서 좀 고민을 해보자면 네네. 사실 이게 연끌을 한 그 대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연끌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자꾸 연끌한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무조건 도와주기만 해버리면 그 다음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제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그냥 다시 연끌을 하거나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이런 일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이걸 끊어줘야 사실 그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게 어느 정도 그런 거를 좀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뭐 9억 원, 12억 원 대출 한도를 무한정 놀려주고 그다음에 대출 이자도 싸게 해주면 사실 지금 당장은 연끌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연끌에 대한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사실 그 다음 시장에서 이 사람들은 그럼 가만히 있을 거죠. 연끌을 더 크게 할 수 있다. 다시 정부를 바라보는. 그렇죠. 항상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거를 뭉쳐가지고 우리 힘들다라고 정부한테 하소연하면 정부는 그걸 들어주는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근데 뭐 그런 걱정은 하진 않았을까요? 연끌족들이 어쨌든 소득은 제한돼 있고 대출은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계속 대출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네네. 이거를 그냥 놔뒀을 때 방치했을 때 오는 사회적 비용, 네. 뭐 국민적 경제에 대한 악영향, 부작용 네네.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은 오히려 지원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 예. 보면은 이제 정부도 원래 4억이었던 거를 네네. 이제 6억으로 확대시켜주고 지금 이제 9억으로 또 확대시키는 거를 논의를 네, 지금 하고 검토를 있는 하고 걸로 있다. 지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 목표 금액이 있잖아. 25조 정도 예, 이제 공급 목표는. 목표 금액이 있는데 그걸 채우지 못했으니까 확대시켜서라도 이제 자금 부담은 좀 줄여주는데 이제 노력을 하고 대신에 이제 이거를 너무 무한정 네. 어느 정도 막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주는 거는 오히려 모럴 해저드를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으니 그렇죠. 그거를 지향하는. 좀 주의하는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참 쉽지 않은 뭐 정부의 고민도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근데 가장 시장에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심리 아닌가 싶습니다. 심리 자체가 굉장히 위축돼 있고 그다음에 파는 사람과 또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 간의 시각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면서 시장 자체가 조성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미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서울 아파트의 매매 수급 지수가 어떻게 보면 심리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심리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매수 심리도 124개월 만에 뭐 1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단시간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부동산 버블이 이제 나중에 장기 침체 뭐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얘기를 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그 전철을 밟지는 않을까에 대한 뭐 더 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지난 정부 5년 동안에 우리도 뭐 이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체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택 가격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뭐 2배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본이 지금 1986년부터 90년까지 약 5년 동안에 2배 내지 3배 정도 가격이 오른 점은 정말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91년 가을부터 20년간 이제 잃어버린 뭐 20년 해가지고 장기 하락이 지금 이어졌는데요. 네. 자, 그런데 그런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국내 부동산 관련 전문가분들이 우리도 일본의 상황들을 따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툴로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고령화라든지 저성장, 집값 버블 이런 부분들의 유사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경우에 있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의 원인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그런 성격이 이제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다 분석을 체계적으로 하기는 힘들겠지만 지금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의 상황들은 저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저금리 기조하에서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상황에서 외국발, 즉 미국의 여러 가지 물가 안정을 위한 그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부분들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그와 함께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로 이어지면서 우리도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까지 오게 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의 어떤 금리 인상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마 금리 인상 행진이 마무리되고 나면 자체적으로 질서를 본연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기존의 어떤 정부의 개입이라든지 정치권의 다양한 개입 등을 통해서 시장 경제 질서를 제대로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는 정상화 부분이 아직도 요원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에서 상황들과는 조금 차이점들이 있다. 즉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그다음에 바깥으로부터 생겨난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생겨난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우크라이나 등등으로 해서 많은 돈들이 시중에 뿌려진 부분들은 우리의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이런 것들은 우리 일본과의 어떤 그런 상황과는 조금 저는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지금 보십시오. 지금 시장에 있어서 지금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도 주택 가격 변화가 주당 가격의 하락폭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시장에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반년째, 6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서울은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금 규제 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역시 정치권이나 정책 당국에서 뭔가 시장 상황들을 갖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데 나온 어떤 결과가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일본의 어떤 지난 잃어버린 20년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그런 길을 걷지 않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또 흘러갈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많은 분들이 종부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종부세가 또 시장의 화두가 되는 시즌이기도 하죠. 사실 종부세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뭐 부자 세금이다, 뭐 부유세다 이런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했는데 올해 서울 종부세 납세자 중 비감납권이 강남 4구를 처음으로 앞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납세자 수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과세 인원 자체가 절반 이상은 강남권이 아닌 곳에서 종부세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종부세 성격이 좀 달라진 건가? 뭐 일각에서는 뭐 중산층 세금이 된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센터장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지난 몇 년간 계속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거기에 맞춰서 또 공시가격 현실화가 계속 해왔고 그게 이번에 반영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차 갭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아파트 가격의 현실적인 시세는 많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이게 떨어진 게 불과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는 이런 분위기, 올 초까지 이런 분위기 아니었고 상승세를 유지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떨어진 지 불과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딱 체감하는 거는 지금 이게 비쌌을 때 기준으로 다 이제 세금을 매기다 보니 그렇죠. 지금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 뭐 강남권을 이미 비강남권이 역전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전체 서울이 25개 자치구예요. 그렇죠. 강남 4개구하고 비강남구 21개구하고 어떻게 이걸 단순 계산해도 원래는 이게 전반적으로 결국은 이게 인구가 많고 집이 많고 하면 거기에만한 종부세도 늘어나는 게 맞는데 여태까지는 이 기준이 이제 어쨌든 강남 4구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제 공시가격이라든지 이제 과표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비강남권 지역에서도 다 이게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를 다 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이제 이게 그러면은 누구나 집 있는 사람은 다 해당이 안 되느냐. 이래서 지금 뭐 중산층 세금이 되지 않느냐. 일견 어느 정도는 그것도 맞는 말이 있고요. 앞선의 말씀에 어떤 시차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물론 내년엔 또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어찌했던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결국은 경기도 안 좋고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몇 가지 세금까지 내야 되느냐 안 냈던 걸 낸다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이 결국 이렇게 중산층 세금으로까지 확대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아무래도 좀 조세에 대한 저항감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뭐 아무래도 종부세라는 건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적용이 됐을 때 맞다면 세금이 부과되는 뭐 과세 이제 인원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많은 분들이 종부세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많이 이제 부자들이 내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소득이 좀 덜하다라고 느껴지는 비강남권에서 아무래도 비중을 좀 더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좀 뉴스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종부세의 취지를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종의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한테 좀 더 과세를 하겠다 네네. 이런 측면이고 이제 다주택자한테 또 이제 과세를 많이 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겨난 건데 문제는 지금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약간의 이제 정부들이 손을 보면서 지금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1억 구간까지 이제 기준이 상향됐죠. 공제가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다주택자는 6억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강남권이 이제 많이 대상이 되는 이유가 사실 강남권은 돈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한 채만 사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비강남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좀만 중산층 같은 경우 그 비강남권에 아니면 노도강이나 뭐 강서구 쪽 이런 것들을 사면서 2채 이상을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채 이상을 사게 되면 지금은 대부분 다 6억을 다 넘는단 말이에요. 공제가 6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 대상이 되는 범위가 확대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비강남권이 는 셈인데 문제는 강남권에 11억 가진 분과 그다음에 비강남권에 2채를 가졌는데 6억인 사람. 그럼 누가 더 부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생기는 그렇죠. 부분. 한 채가 20억인데 2채 합쳐서 10억이다. 뭐 이런 그렇죠. 식의 상황이 이제. 그래서 지금 아마 일반인들이 좀 종부세에 대한 이제 그 불만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어쨌든 부자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주택 한 채 더 갖췄다고 해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1주택에서 이제 갈아타기 위해서 한 채를 샀는데 지금 매수세가 이제 거의 절벽이다 보니까 네. 한 채를 팔려고 했는데 그게 못 팔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이나 그렇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종부세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세 기준이나 네네. 이런 것들을 원래 취지에 맞게 이제 부자들한테 어느 정도 추가적인 세금을 매기는 측면에 있어서 네. 그런 취지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종부세 과세를 받는 분들이 주택시장의 8%라고 하니까 예. 원래는 한 2% 수준일 것이다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있었는데 네. 이게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나는 부자가 아닌데 이걸 내야 되냐라는 뭐 그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2017년도에 이제 본격적인 과세를 시작할 때 2.4% 많이 2.4%인데 이게 지금 거의 8%를 넘어서는 상황으로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17년도에 대상자가 33만 명인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120만 명이 넘습니다. 넘었어요. 예.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실은 종부세라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재산세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내는 거거든요. 왜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참 많은데 있죠. 예.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중과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보유를 하는 보유세에 속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어떤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주머니에 당장 현실화되는 이익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실현 이익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보다 과세 부분에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의 불만이 많은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과연 종부세 부분이 과거에 2005년도에 그 기준 가지고 지금 아까 6억, 9억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9억에 11억 올렸지만 정말 몇십 년 전에 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과세를 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 것에 대한 반감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부세가 불가피하게 아까 현실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 주택 가격이 공시 가격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화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지금 대단히 지금 많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앞으로 뭐 이제 그런 세제 부분에 보유세제 부분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하나의 큰 아이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재산세와 단일화돼야 되고요. 우리나라의 이 종부세 부분을 뭐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차별화돼야 된다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를 찾기는 지금 많이 이제 달라진 환경들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새롭게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정을 추진했는데 불구하고 야당의 지금 여소야대라는 그런 환경 하에서 지금 많이 좌절돼 버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있어서 이 종부세 부분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논리를 떠나서 뭔가 제도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좀 편안하게 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부세 사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갖고 계신 아까 말씀하신 1주택자보다 비1주택자죠 어떻게 보면 2주택자 2주택 이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중과가 됩니다. 중과가 돼서 더 무거운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사실 정부가 9월하고 11월에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런 규제 지역을 좀 해제해서 그 지역에 계신 해제된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나 종부세 좀 부담이 줄어드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던져봤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올해도 중과세가 적용이 된다고 해요. 왜 이런 거예요? 결국은 네, 뭐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뭐 기준 이런 거 정해진 게 있습니다. 과세 기준이 네. 6월 1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최근에 그게 해제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뭐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분명히 우리 동네는 그게 아닌데 네. 왜 이게 받냐 이러지만 이미 그 6월 시점이 1일 때, 늦었어요. 시점 때. 그거 뭐 하루라도 뭐 그 전에 했으면 좀 달라지겠지만, 그러네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고지서를 11월에 받으니까.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뭐 뒤늦게 거의 뭐 겨울 무렵에 받게 되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게 자꾸 이제 그런 이제 차이가 생기는 우리 지역은 거고. 풀렸는데 왜 이렇게 나왔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중과세를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뭐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뭐 향후에 뭐 어떤 개선점을 좀 찾아가지고 이걸 좀 디테일하게 좀 세분화시킨다든지 중간중간에 가격 변동이 또 심한 거, 또 이런 정부 정책도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기준점을 좀 이렇게 좀 세분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지죠. 이제 계속 이렇게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소장님 하나만 더 짧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종부세가 논란이 많잖아요. 매년 논란이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좀 뭐 공청회를 갖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서 이참에 좀 개편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종부세가 항상 보면 이제 좀 강화되는 시기를 보면 항상 이제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이제 종부세를 좀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정부는 종부세를 그 집값 그 상승을 좀 예.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징벌적 과세 성격을 띠는 그 측면이 좀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 문제가 제가 종부세에 관해서 이제 실효성이 있는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게 안정 구간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종부세를 높이면 좀 부담은 늘어나는데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굉장히 올렸는데 사실 효과가 없었잖아요. 계속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효과 없으니까 더 올려. 그러면은 이제 이제 사람들이 너무 부담을 느끼면 그렇죠. 폭락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시장이.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종부세가 시장을 잡기 위한 폭락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면 뭐 역할을 있겠지만 그렇겠죠. 정부는 사실 폭락보다는 안정을 취하고자 추구하죠. 하는 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종부세로 안정 구간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징벌만 과해지는 징벌적 과세로 예, 작용하는 건 그렇게 되는 상황이 많고 지금같이 이제 시장이 하락장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정말 이제 진짜 징벌이 되는 그렇겠죠. 세금 성격이 많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네. 종부세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정부가 어느 정도 세율을 현실화해가지고 네. 좀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낮춰야 되겠죠. 낮춘 상황에서 어느 정도 고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성규 전 위원, 이동현 센터장, 이현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